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열렸던 CES 쇼에 참관했던 두 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2023년에 테크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애널리스트와 그리고 또 같은 부서의 이용욱 애널리스트님 두 분을 모시고 CES 쇼를 또 이 두 분이 공교롭게 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시사점이 뭔지 또 이 각 섹터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딥다이브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순서대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이렇게 뭔가 그 반도체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국의 주식 시장을 완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두 개 섹터인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레포트를 보니까 또 CES 쇼를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CES가 뭐 소비자 가전 분야라 가지고 자동차가 없었다가 전기차가 그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나 좀 가기 시작하셨던 게 몇 년 전인데 이제는 배터리 섹터 2차 전지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니까 진짜 격세지감인 것 같고요. 이번 행사에 그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ES가 보통 이제 제시하는 테크 트렌드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데 보통은 뭐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가 생길 만한 기술보다는 좀 향후 몇 년 안에 중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 같은 기술들을 이제 트렌드로 제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CES에 이제 뭐 5개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좀 그래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았던 주제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네. 뭐 이따가 이용 연구원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빌리티 쪽이 좀 메인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메타버스 쪽이 이번에 처음으로 테크 트렌드, 주요 테크 트렌드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주제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모빌리티 중요도가 CES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모빌리티는 CES 관에서 항상 이제 전용 관이 배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노스홀이라는 곳에서 배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50% 더 큰 웨스트홀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스를 돌아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모든 기업들, 모든 부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 관에서는 SDV였습니다. SDB요? 네, 네.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약간 심쿵. 원래 네. 기존 차량 안에서는 이제 엔진이라던가 파워트레인 등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그 자동차의 가치를 정하고 중심이 될 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막 자율주행 같은 거 상상할 때 굉장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빌리티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비단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그 선단에 있는 모든 OS라던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탈 때는 저희가 예전에 그 iOS하고 안드로이드로 OS 구분했듯이 니 차는 OS 뭐니? 약간 이런 시대가 오겠네요. 정말.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그 김광진 애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메타버스가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용욱 애널님은 좀 SDV가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하고 또 자기 본인 섹터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될지를 이제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래서 김광진 애널리스트부터 뭐 메타버스 섹터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 섹터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좀 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관 관람하면서 이제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뭐 AR이나 VR 기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게이밍이나 이런 여가 활동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좀 B2C 시장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B2B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CES에서 좀 많이 확인이 됐었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 같은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빈살만이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업체 중에 매직리프라고 하는 AR 글래스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이제 뭐 의료용으로 제일 먼저 확장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기술이 진전이 됐고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부터 해서는 실제 이제 의료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되게 좁은 이제 게이밍에 국한된 B2C 시장에서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B2B 시장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는 VR 기기들이 가격적으로 좀 소비자들이 사기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빨리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네. 이게 만약에 산업용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기의 가격보다는 이제 기기의 스펙이 더 중요해질 거고 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R, VR 기기에도 반도체는 결국 들어가게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AR, VR 기기가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거는 2019년, 20년에 출시됐던 뭐 메타 퀘스트 제품. 네, 오큘러스 같은 거. 그렇죠. 네. 그 제품인데 그 제품에 이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량이 네. 4GB에서 6GB 정도였었어요. 아,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네. 딱 스마트폰 한 대분이고 그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지금 가장 최신 모델이잖아요. 거기 이제 D램 LPDDR이 6GB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VR 기기가 딱 이제 모바일 한 대분을 썼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출시 CES에서 공개가 됐던 대표적인 제품들 매직리프 아까 말씀드린 매직리프의 네. AR 글래스 그리고 이제 뭐 HTC의 바이브 엘리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메타가 최근에 발표한 퀘스트 프로 같은 이런 네. 제품들이 다 D램 탑재량이 거의 두세 배 늘었어요. 아. 한 12GB에서 16GB까지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사실 뭐 스마트폰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를 하질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불과 2년 사이인데 되게 빠르게 메모리 사용량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뭐 전체 메모리 시장으로 좀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1억대 시장만 형성이 돼줘도 네. 거의 뭐 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의미가 있는 시장인 것 같고 이게 뭐 단순히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중하고 사용량은 이 기기 자체에 탑재되는 양을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사실 이 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이게 클라우드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수요 증가 효과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되게 반도체 업황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1억대 5% 얘기 듣고 전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한 5억대 팔려버리면 거의 25%씩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뭐 네. 어마어마하네. 아니 그 저희가 네. 사실은 17년도에 그 네.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강세로 전환했던 계기가 서프라이즈한 그 아무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서버 쪽에 네, 그렇죠. 수요가 터지기 네, 시작해서부터였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 이후의 수요에 대해서 이제 AR, VR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막 주변에 AR, VR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언제 오냐 그날이 약간 이런 네. 거였는데 이번에 네. 가시니 그게 B2B로 돌아버린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네, 거네요. 와, 네, 좀 맞습니다. 되게 소름이 돋았네요. 네. 일단 섹터의 그 Q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이야기가 네. 된 것 같고요. 네. 그 이용우 애널님 같은 경우에도 그 네. 보셨던 SDB 관련해서 이제 본인 섹터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모빌리티 쇼라고 하면은 원래는 완성차 업체라던가 이제 부품업체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SDB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SDB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업체들이 참석했던 게 가장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제는 SDB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SDB 경쟁력을 가진 차가 아직까지는 테슬라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요인도 전기차 수요를 빠르게 넓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태가 구성된다고 하면은 뭐 신생업체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개발에 늦춰진 업체들도 이런 생태계를 이용해가지고 전기차를 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빨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침투율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올라갈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SDB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내에서 소비되는 배터리 용량도 더 전력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전기차 대당 탑재하는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배터리 출하량 시장은 네. 전기차 시장 판매를 상회하는 시장이 이제 형성될 거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생태계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생태계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차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파워트레인이 아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아, 네.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바뀐다고요? 네, 많이 네네네, 바뀌게 모터를 됩니다. 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이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원래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는 이제 컨트롤 유닛이 뭐 창문 올리는 것부터 히터 트는 것까지 굉장히 분산화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전기차 시대,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에클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그런 컨트롤 유닛이 하나로 이제 중앙 집중화가 되는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걸 공개했던 기업들이 이제 퀄컴이랑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별걸 다 하네요, 이 회사를.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하드웨어 위에는 이제 OS가 깔리게 되고요. 네. 결국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iOS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그런 OS가 이제는 자동차에도 깔리게 돼서 그런 업체들도 이번에 참석했었고. 아,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컨트롤 패널들 위에 소위 디스플레잉 되는 그런 OS들을 그런 회사들이 만들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런 SDV는 이제 그런 걸 장착한 그런 카 메이커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이제 그런 걸 장착하게 되면서 OS가 굉장히 진일보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거 하나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밖에 없지만은 네. 향후에는 여기서 많이 개발되게 된다면은 기존의 뭐 폭스바겐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SDV 경쟁력을 많이 확보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iOS가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다 복합적으로 자기네가 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배타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OS 개발을 못했었던 거를 이제 안드로이드가 커버를 해줬는데 네. 이런 그 차량 부분에서도 OS를 개발해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제3자가 등장해서 차량 메이커들한테 커버하게 된다면은 이제 진검승부 이제 펼쳐지겠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고 거기서 지금 CES에서 좀 그렇게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건가요? 네, 원래 기존에는 사실 그런 생태계 자체를 원래 네.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수익을 이제 향후에는 공유를 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처럼 아니면은 핸드폰 시장의 애플처럼 네. 그런 모든 수익을 다들 내재화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희가 폭스바겐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뭐 하드웨어는 SSP 플랫폼 아니면은 OS는 OS 자기네들의 BW.OS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지금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CEO도 경질되고 오히려 전략이 더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업체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도태될 수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태계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개발하게 된다면은 뭐 물론 수익은 나누게 되겠지만은 결국 Q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이제 SDV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제품을 그 쇼에서 보여준 회사는 퀄컴이랑 엔비디아였어요? 네, 맨 밑에 있는 하드웨어 네. 플랫폼 쪽에서는 퀄컴이랑 엔비디아가 약간 좀 독보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즉 이제 네. OTA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OTA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제 아마존이 좀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빅테크의 시대인가 하는 이런 그 굉장히 고민이 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분이 이제 각 CES 쇼에서 받았던 그런 키 컨셉, 그 코어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기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일단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 좀 실질적인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미 다 실적을 또 발표했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각 섹터의 대표 기업들에 대한 그 4분기 실적 리뷰 좀 네. 간단히 하고 네. 올해 전체적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네. 포함한 그런 네. 반도체 쪽부터 먼저 네,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의 좀 네. 실적 특이성 이거랑 네. 그 다음에 올해 좀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이제 1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두 업체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그 메모리 쪽에서 감익이 좀 4분기에도 또 세게 나왔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 네. 이게 뭐 P와 Q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Q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빛의 출하량일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P는 결국에는 가격일 텐데 출하량은 사실 3분기보다는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주고 있던 가이던스를 맞출 걸로 추정이 되고 삼성전자는 가이던스보다는 약간 미달했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는 훨씬 더 비출하량이 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내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가격에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컸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램 기준으로 보면 3분기 대비해서 QOQ로 거의 31% 빠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자보다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빠질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격의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네.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하회를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하이닉스도 이제 기존에 3분기 때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좀 올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까지도 사실 가격 하락은 지속될 거예요. 원래 네. 계절적으로 좀 메모리 시장의 비수기가 1분기이기도 하고 네. 4분기 때 이제 워낙 밀어내기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1분기까지도 빚은 안 나오면서 가격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2분기까지도 아마 가격이 소폭 빠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가격이 빠진다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추정하는 가격대로라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격이 빠지면 거의 한 70% 이상이 빠져요, 가격이.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게 2분기부터 해서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서버 쪽에서 좀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또 그 촬영 직전에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었지만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모바일 쪽에서 회복이 좀 돼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메모리 시장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수요 회복이 2분기부터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지금 추정하기로 올해 3분기부터 해서는 네. 뭔가 그래도 완연하게 업황이 턴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타이밍을 좀 보면서 그래도 반도체 업종 매매를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지난번 촬영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수준의 멀티플, 그러니까 주가 레벨이라고 하면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네, 3분기 업황이 더 밀려서 턴하는 시점이 더 밀린다라는 그 대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그 그러니까 질문과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일단 실적은 이제 다 나왔으니까요. 네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네. 코로나 기간에 상당한 재고 증가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 재고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금 네. 경기가 한 번 더 경색이 돼 버리니까 네. 그 재고를 밀어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모든 산업에 네. 대부분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시장에서는 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재고가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그 가격이라는 걸 해소할 것도 결국 재고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재고고 네. 결국엔 수요 회복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수요가 돌아야. 네.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요즘에 네. 좀 생산을 좀 덜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감산과 네네. 함께 네네. 재고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재고가 확실히 좀 내려가면서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수요가 올라온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 시점을 3Q라고 네. 보는 거고, 네. 그럼 가격은 그때부터 돌 텐데 네. 주가는 선반영을 할 그렇죠. 거고, 네. 이 시나리오 어느 정도 좀 맞습니다. 콘크리트하니까 지금 네. 이제 지점이 좋은 것 같다. 네. 제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시네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아니,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그런 턴이 나온다면 네. 이게 소위 뭐 짧을지 길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네. 과잉 생산에 대해서 이제 네. 어려운 기간을 다 지나갔으니까 네네.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더 긴 시계열로 보시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저는 사실 수요 네. 쪽에서 명확하게 뭔가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한 20년 동안의 메모리 역사를 좀 살펴봐도, 네. 사실 업사이클이 제대로 반영됐던 시점은 뭔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붙을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이제 업황의 그 반등 시점을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요 관점에서 네. 뭐 바닥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컨셉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업사이클이 오려면 사실 공급사들이 일정 부분 감산을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Q 자체를 줄여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뭐 제로섬 게임의 효과가 있기는 해요. Q가 줄면서 P가 오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Q와 P가 다 같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붙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이제 하나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요즘 네. 저 요즘 스노우에서 그 네. AI 아바타도 만들어서 지금 매번 6,000원씩 결제하거든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요즘에 그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2021년도에는 게임사만 했는데 요즘은 다 메타버스 한다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려면 요즘 이제 엔터사들도 네. 그 아이돌 그룹들을 계속해서 네. 내고 있고 그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네, 근데 그쵸. 막 네. 나중에 AR, VR이랑 이게 어떻게 그 연계가 잘 되는 이런 그쵸. 과정이 나온다면은 네. 그러면 진짜 호황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 꿈꾸는 네. 초고황의 그 네, 뭔가 맞습니다. 그 기운을 살짝 느끼고 싶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결국엔 또 B2C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B2B 시장은 아직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B2B는 훨씬 더 넓은 시장인 거니까 이게 뭐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일단 네. 쿵쾅쿵쾅 거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용 애널리스트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 거의 네. 한국 주식시장의 뭐 거의 대장 섹터라고도 할 이제 반도체를 누르고 네. 이제 그게 2차전지 섹터인데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커버하시는 이제 섹터에서 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제 연초에 잠정 실적을 내보냈고 나머지 네. 기업들은 대부분 다 1월 말부터 2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쇼크를 냈었는데 네. 사실상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ESS 부분에서 이제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던 거였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수요 자체는 판매량 자체는 좀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성과급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처리 같은 것들에서 조금 일회성 비용 발생하는 것뿐이지 정작 네. 중요한 전기차 총출하는 좀 견조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영향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유 자체를 원래 그동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봤었거든요. 가장 왜요? 컸던 네. 이유가 이제 작년에는 원래 IRA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 내에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JV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예.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사라졌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23년도에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전기차 수요가 23년도에는 둔화될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어가지고 네네. 근데 주가도 많이 좀 내려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상 지금 11월 달이라던가 12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라던가 네. 아니면은 배터리 출하량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 데이터 보면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수요 측면인데요. 네. 향후에 수요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좀 하락했었던 2차전지 업종 주가도 다시 반등하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요즘에 가장 화두가 이제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엄청 화두죠. 네, 맞습니다. 가격 인하를 네. 엄청 해서 근데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해서 막 중국 소비자들 테슬라한테 막 돌 던지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테슬라는 굉장히 잘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사실이 뭔가요? 네, 테슬라가 네. 가격 인하하면서 요번에 진짜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로 나왔는데 네. 1월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일간 평균 판매량이 10,000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어마어마해졌네요. 네. 그래서 어제 테슬라 주가도 네. 1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Q를 올린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제 2차전지 업종도 좀 반등을 하게 될 때 테슬라 업종의 밸류체인들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네. 지금 당장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를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요. 테슬라 주가가 사실 고점비 거의 60% 가까운 70% 가까운 3분의 2가 조정이 됐는데 테슬라도 순수 전기차 부분이랑 또 SDV로 네. 나눠서 봤을 때 네, 테슬라의 SDV가 사실상 전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SDV의 또 그 코어는 자율주행이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러 같은 거를 내재한 것도 있지만 자율주행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좀 빠졌다고 보는 게 맞지 사실은 차는 잘 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가격 인하를 많이 하면서 뭔가 그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 네. 진양철 회장님이 그 반도체 돈 됩니까? 그 우리 드라마. 치킨 네, 게임을 네. 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살짝 받는데 좀 그 느낌이 맞는 건가요?
네, 원래 네. 테슬라가 네. 이제 가격이 인하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가장 컸던 부분이 네. 이제 그동안은 테슬라에 경쟁할 만한 전기차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생기지 않나. 그리고 확실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BYD가 갖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 하락도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시가총액이 한때 1,000조 원을 넘었던 가장 컸던 이유가 네.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1,000조 원을 넘는 가치를 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고 보는 것들이 결국에 얘네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선두 입지를 차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없어지지만 않으면은 네. 지금의 주가 하락은 조금 전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네. 결국에 얘네들도 어쨌든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던 건 애초에 아니에요. 네. 애초에 매스마켓을 노리고 로보택시도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 인하는 그냥 얘네들의 이제 좀 강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가격 인하하면은 테슬라를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히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테슬라는 원래부터 차량 가격은 낮추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는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차값 좀 비싸지만 소프트웨어 싸게 파는 거 알지? 이러면서 나중에 계속 AS 업데이트 할 거고 네. 나중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몇만 불 된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값이 낮아지는 건 되게 당연한데 그 차값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막 테슬라를 프리미엄 마켓으로 좀 잘못 네. 오해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그 CS 쇼를 갔다 오신 부분하고 4분기 실적 발표 리뷰도 저희가 이제 짧게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하시고 싶었는데 하시지 못하신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두 분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는 사실 뭐 맨날 보고 싶지만 이제 그 한국 증시의 원투 쌍폰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실 때까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는 2023년이 그 섹터를 이제 오랜 동안 봐오셨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떤 연도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그 비율을 담아서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 관점 업종의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산업적으로도 이제 상반기부터 수요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때 서버마저 꺾여버리고 너무 안 좋은 구간으로 갔었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 와가고 있다. 네. 그리고 3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서버 중심의 수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네. 작년하고는 흐름이 다를 것 같아요. 작년이 상고 하저였다면 네. 올해는 이제 상저 하고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이용 애널리스트님도 아까 그 답변 중에 작년 말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다가 네. 올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바뀌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4Q 12월 말까지 데이터는 되게 잘 나왔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 23년 데이터들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23년 전기차 시장의 좀 약간 Q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아까 답변이랑 이어서 해주시면 네.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정말 수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정말 먼저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네.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가장 컸던 이슈들이 원래 연초에 이제 반도체 부족 이슈, 네. 그리고 메탈 가격의 상승 네. 등이 좀 부정적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연말 갈수록 조금 해소되고 이제 올해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갑자기 닥쳐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수요에 대한 우려는 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데이터가 아직까지 괜찮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탈 가격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를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된다고 하면은 지금 Q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IRA가 좀 가장 화두였는데 네. 이게 구체화되지가 아직 않았거든요. 예. 이게 3월 달에 구체화되게 된다면은 국내 업체들의 이제 미국 진출할 때 실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랑은 조금 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IRA 법안이 3월 달에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 그때부터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그 IRA 개정안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업데이트 드릴 이용 수 있을 것 애널님은 같습니다. 3월에는 거의 뭐 무조건 뭐 붙박이로 데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자 기사인가요? 그 북유럽 쪽에 있는
배터리 스타트업이 거의 파산 신청했더라고요. 아, 네,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 네, 신청을 브리티시 했죠. 볼트가 어마어마하게 또 나름 그것도 꽤 스케일이 컸었던 것 같은데 거의 40기가 가까운 네. 그 정도의 스케일을 생각했다가 이제 그게 공급 못하는 거니까 결국엔 남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3사 아니냐 뭐 하고 파나소닉 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2차 전기차의 Q만 생각했지만 아, 네. 결국 배터리 공급사의 Q도 중요한 건데 이 많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의외로 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뭐 나름 꾸준히 그 빌드업이 잘 돼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들에 대해서 다시 또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이제 드는 뉴스였거든요.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탈중국하려는 RMA 전략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거에 가장 큰 수혜볼 수 있는 업체들이 유럽 현지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브리티시 볼트처럼 이렇게 네. 파산하는 기업이 결국 실패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수혜를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받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2차 전지 섹터는 한국의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 네. 2년 동안 한국 시장을 거의 이제 좌지우지했던 그런 섹터인데 동시에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또 단기간의 과급등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폭이 큰 것도 맞지만 더 긴 시기열로 보면은 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좀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계좌가 좀 불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작은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사이클, 메모리 가격, 공급, 수요 동향을 다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제 굉장히 편하게 투자를 하지만 개인들은 밖에서 이거를 다 확인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게 정말 너무나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이어서 이제 옆에 배터리가 매우 다르게 여기는 이제 완전 이제 성장이시고 이쪽은 매우 시클리컬 산업이셔서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여러 톤이 안 좋을 때가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뭐 10만 전자 가네마네 하는 이럴 때는 굉장히 그 고평가되어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볼 때는 기업의 이미지는 굉장히 소위 완전히 그 중후한 그런 이미지지만 주가 자체는 매우 시클리컬하다는 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그 시황을 봤을 때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어렵사리 두 분을 모셨는데 이 두 분이 하나투자증권에서 테크를 담당하시는 두 애널리스트님이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젊으시다 보니까 또 자료들도 많이 내세요. 그래서 YGFN이나 FN가이드 통해 가지고 자료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스텝스에 자주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같이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